저도 며느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간 유일한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또 다른 며느리를 만났어요. 손에 낀 똑같은 금반지. 어머님이 저한테도 유일한 며느리라고 하셨는데요. 30년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꺼냈어요. 모든 재산은 아들들에게, 며느리들에게는 각 500만 원. 500만 원이요? 30년 시어머니 모시고 500만 원?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봉투를 꺼냈죠. 재판장님, 진짜 유언장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빌딩 90억, 아파트 4채 72억, 현금 30억.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각 며느리에게 110억씩, 아들들에게는 3천만 원씩.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위조 유언장 만들면 되지. 며느리들은 한 푼도 못 받아.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합니다. 30년 참았던 두 며느리가 각 110억 받고 회사 대표가 되고 이혼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께도 좋은 기운이 머물도록 마음을 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5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남편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박순자 어머님. 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래.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88세셨지만 늘 건강하셨거든요. 일주일 전에도 제가 끓여드린 미역국을 맛있게 드시며 웃으셨는데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딱 30년. 28배 중매로 만난 남편 진우와 결혼하고 서울에 올라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죠.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어머님이 제겐 진짜 어머니 같았어요. 경희야, 넌 내 유일한 며느리야. 우리 진우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친딸처럼 대할게. 결혼 첫날 밤 어머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외동아들의 아내로 유일한 며느리로 살아온 30년.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절 친딸처럼 아껴주셨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지하 1층이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걸까요? 여보, 여기야. 남편 진우가 빈소 앞에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맞았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안에 계셔. 가서 마지막 인사드려. 빈소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고 영정사진 속에서 어머님이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함께한 분, 제 진짜 어머니보다 더 오래 함께한 분, 저를 올렸어요. 2번, 3번. 경희야, 이제 그만 나와. 조문객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해. 신우이. 아니, 남편한테는 누나나 여동생이 없다고 했는데 복상을 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전 9시쯤부터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고인의 며느리시죠?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머님 정말 복 많으신 분이셨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효녀인데. 조문객 한 분 한 분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해서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빈소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든 모습. 어딘가 품이 있어 보였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관 앞에서 절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어떤 관계시죠? 순간 그 여자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황한 듯 놀란 듯한 얼굴. 저는 큰 며느리 정소영입니다. 뭐라고요? 며느리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도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30년째요. 근데 댁은 누구신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며느리인데요. 작은 며느리 오경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큰 며느리? 30년째? 잠깐만요. 남편 진우는 외동아들이라고 했는데 형이나 동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 정소영 씨도 제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외동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오른손 약지에 낀 금반지. 가늘고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고급스러운 금반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끼고 있는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제 손을 들어 올렸어요. 오른손 약지. 어머님이 10년 전에 주신 금반지. 경희야, 이거 받아. 나의 유일한 며느리에게 주는 거야. 평생 간직해. 어머님이 제 손에 직접 끼워주시며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정소영 씨도 자신의 반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반지를 봤죠.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반지. 이 반지. 정소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거죠? 네. 10년 전에 유일한 며느리에게 준다고. 저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10년 전에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며느리라고요? 그럼 저는 뭐죠? 이 사람은 또 뭐고요? 정말이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저기, 혹시 남편분 성함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혁이요. 67세. 부산에서 작은 사업체 운영하고 있어요. 댁 남편은요? 박진우. 65세.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박진혁? 박진우. 성은 같은데 이름이 다릅니다. 나이도 2살 차이. 형제 아닐까요? 정소영 씨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에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고 했어요. 형제는 없대요. 우리 남편도 외동이래요. 30년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둘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바로 그때 빈 소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진우가 들어왔고 그 뒤로 낯선 남자가 함께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진우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 여보, 왜 여기 서 있어? 조문객 많은데. 진우가 제게 다가오다가 정소영 씨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형수님. 뭐라고요? 형수님? 정소영 씨 뒤에 서 있던 남자도 진우를 보고 굳어졌어요. 진우야. 형? 동생? 이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저는 진우를 돌아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이 있다고요? 30년간 외동아들이라며? 경희야, 그게. 설명하세요. 지금 당장.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소영 씨도 자기 남편한테 다가갔어요. 당신 동생이 있었어요? 30년간 숨긴 거예요?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걸. 30년간 알면서도 숨겼다는 걸. 그리고 어머님도 알고 계셨다는 걸.
손에 낀 금반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유일한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그런데 왜 똑같은 반지가 두 개예요? 왜 또 다른 며느리가 있어요?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 주차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아니, 끌려 나온 건 남편 진우였어요. 제가 팔을 잡아 끌었으니까요. 여보, 사람들 보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화를 내야 해. 주차장 구석에 섰어요. 3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있었다고요? 30년간 외동아들이라며?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희야, 미안해. 설명할게. 조금만 시간을. 지금 당장 설명하세요. 형이 있긴 있었어. 근데 어렸을 때 떨어져 살았거든. 엄마가 형은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나만 데리고 서울로 오셨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뭐예요? 형제가 있었는데 30년간 숨긴 거잖아요. 그래서요? 성인이 돼서 만났잖아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엄마가 말하지 말래. 어머님이요? 엄마가 형이랑 나한테 따로 만나래. 며느리들한테는 서로 얘기하지 말고 각자 따로 사는 게 편하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처음부터 아셨던 거네요. 두 며느리가 있다는 걸. 30년 동안요? 30년 동안 저 혼자 바보처럼 유일한 며느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마다 출장 간다고 했잖아요. 추석, 설날마다.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형이랑 만나는 거였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명절. 30년간 혼자 시댁에서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고 설거지하고. 어보, 미안해. 회사에서 급한 출장이 생겨서. 나 없어도 괜찮지? 매번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저는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웃으며 보냈죠. 그런데 출장이 아니라 형을 만나러 간 거였다고요? 뭐하러 만났는데요? 그냥 형제니까.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가끔 골프도 치고. 골프요? 제가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손에 밴드 붙이고 있을 때 남편은 형이랑 골프를 쳤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30년. 30년을 속였네요. 미안해, 경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똑같았어요? 정소영 씨였어요. 남편 박진혁 씨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나온 거죠. 진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소영 씨의 얼굴은 제 얼굴처럼 창백했어요. 동생이 있는 줄 몰랐어요. 30년간 외동이라고 했거든요. 저도요. 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두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같은 표정이었어요. 배신당한 사람의 얼굴. 명절에 출장 간다고 했죠? 소영 씨가 물었어요. 네. 매번요. 언니도요? 매번이요. 추석, 설날마다. 부산에서 혼자 차례 지냈어요.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부산에서 혼자. 각자 명절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는 동안 남편들은 어디선가 만나서 즐겁게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있었던 거네요. 소영 씨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어머님이 시키신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숨기라고? 진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며느리들끼리 만나면 서로 비교하고 시기할까봐 그러셨대. 비교요? 시기요? 그래서 우리를 30년간 속인 거예요?
소영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미안해, 여보. 엄마가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으면 당신이 거부했어야죠. 30년씩이나 거짓말할 거면 애초에 결혼을 왜 했어요? 진혁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남편 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죠. 정말이지, 이 사람들은 30년간 저희를 뭘로 본 거죠? 바보요? 호구요? 소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금도. 그게, 이제는 말하려고 했어. 거짓말. 오늘도 숨기려고 했잖아요. 제가 빈소에서 먼저 만나지 않았으면 또 숨겼을 거면서. 진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 끝자락에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갑자기 추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저 들어갈게요.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희야, 잠깐만. 손 떼세요. 팔을 뿌리치고 장례식장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소영 씨도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어요. 차라도 한잔할래요?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장례식장 군의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요. 소영 씨가 중얼거렸어요. 30년을 속였어요. 우리 둘 다. 네. 어머님도 아셨어요. 처음부터요. 그러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잔만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뭔가요? 어머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며느리들끼리 비교하고 시기할까봐? 그게 이유가 될까요?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냥 두 며느리 함께 모시면 되는 거잖아요. 명절에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함께 차례 지내고 굳이 30년간 두 가족을 완전히 분리시킬 이유가 없는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소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숨긴 이유가,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늘 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옷도 몇 년씩 입으셨죠. 그런데 30년간 두 집안을 오가시며 두 며느리한테 각각 반지를 주시고 두 집 생활비도 보태주시고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언니, 응? 어머님 재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소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왜요? 저도 몰라요. 근데 아까 남편이 밤에 어머님 집 서류 뒤지는 거 봤거든요. 소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남편도 통화하면서 통장 어디 있어? 빨리 찾아야 해 그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남편들이 30년간 우리를 속이고 어머님까지 그 비밀을 지키신 진짜 이유. 그게 돈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우리 한번 알아봐요. 소영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재산, 그리고 저 남자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30년간 속아 살았으니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장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30년간 거짓말해놓고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한숨을 쉬며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화장실 다녀올게요. 아, 그래. 나도 물 좀 마시고 올게.
남편이 거실로 나갔어요. 저도 뒤따라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현관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물은 부엌에 있는데요. 몰래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1시에 어디를 가는 거죠? 5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였어요. 갈색 봉투에 담긴. 남편은 그걸 소파 쿠션 밑에 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게 뭐지?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렸어요. 갈색 봉투가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열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강남구 어딘가의 건물.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박순자. 어머님 명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또 다른 등기부. 서초구 아파트. 그 다음도 전부 부동산 서류였어요. 빌딩, 아파트, 또 아파트.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거였다고요?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갖고 계셨다니. 마지막 장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 필체였습니다. 총 자산 추정 200억 이상. 형이랑 반반. 며느리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 것. 200억? 숨이 막혔습니다. 200억이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쿠션 밑에 숨겼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지 이 사람을 30년간 사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200억. 며느리들한테는 말하지 말 것.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재산을. 그리고 형이랑 나눠 가질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빼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소영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 경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돼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언니 남편분. 혹시 이상한 행동 안 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도 뭔가 봤어요?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새벽 2시에. 통장 찾았어? 빨리 찾아야 돼. 며느리들이 눈치채기 전에.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우리 만나요. 어머님 집에서요. 그래요.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어머님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어머님은 평생 여기서 사셨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냄새가 났어요. 은은한 녹차 향기.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니까. 뭐부터 찾아볼까요? 소영 씨가 물었습니다. 서류요. 통장, 등기부 뭐든요. 두 사람은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실 서랍, 안방 옷장, 작은 방 책장까지. 30분쯤 지났을 때 소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요. 안방 옷장 제일 위 칸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함께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가득했어요. 10개, 20개. 아니, 더 많았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어요. 국민은행 박순자 잔액 5억 2천만 원. 신한은행 박순자 잔액 3억 8천만 원. 우리은행 박순자 잔액 7억.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현금이에요? 소영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다 합치면 30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상자에서는 부동산 등기부가 나왔어요. 강남 빌딩, 서초 아파트, 송파 아파트,
강동 아파트. 네 채요. 아파트가 네 채예요. 그리고 빌딩도 하나. 종이가 더 있었어요. 주식 계좌 내역서. 삼성전자 5천주, LG전자 3천주. 주식도 있어요. 이거 지금 시세로 치면 소영 씨가 휴대폰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20억쯤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괴였어요. 작은 금괴들이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200억 넘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 보시고 낡은 옷 입고 계시던 분이. 근데 우리 남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영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 통화 내용이 며느리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였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남편 서류에도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 것이라고요. 처음부터 우리를 뺄 생각이었네요.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어요.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은 아들들끼리 나눠 가질 거라고요? 저희는 빼고요? 소영 씨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손을 봤어요. 이거 반지요. 네. 어머니가 주신 반지. 혹시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똑같은 반지. 두 개. 저도 손을 들어 올려 반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금반지. 가늘고 단순한 디자인. 그런데 뭔가 있었어요. 반지 안쪽에 아주 미세하게 새겨진 글씨. 언니, 이거 숫자 같은데요. 소영 씨가 반지를 벗어 자세히 봤어요. 진짜네요.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저도 제 반지를 벗었습니다. 안쪽에 정말 미세한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110-XXX-XXX. 소영 씨 반지에도 숫자가 있었습니다. XXX-XXXXXX-X. 이거 혹시 계좌번호 아닐까요? 두 개를 합치면 완전한 계좌번호가 될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행 가봐요. 지금 당장. 소영 씨가 일어섰어요. 네.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반지에 계좌번호를 새기셨을까요? 그리고 왜 두 며느리에게 나눠서 주셨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손에 든 반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저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같았어요. 우리 꼭 알아내요. 어머님이 뭘 남기신 건지. 소영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언니. 꼭요.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쥐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 계좌 조회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통장 갖고 오셨나요? 통장은 없고요. 계좌번호만 있어요. 반지 안쪽에 새겨진 숫자를 종이에 적어서 건넸습니다. 두 반지를 합친 완전한 계좌번호였어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명의자 확인 좀 해주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명의자가 돌아가셨어요. 박순자, 저희는 며느리고요.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요. 여직원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리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장님 좀 모셔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5분 후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점 실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고인과의 관계가? 며느리들이요. 둘 다요.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어요. 이 계좌는 특별관리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자 박순자 여사께서 3년 전에 개설하셨고요. 3년 전이요? 그리고 여기 메모가 있네요. 두 며느리가 함께 올 경우에만 정보 공개 가능. 소영 씨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의도하신 거였어요. 두 며느리가 함께 오게 만드신 거 잔액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려요. 실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예금주 박순자 잔액 30억 2,487만 3,200원. 30억? 숨이 막혔습니다. 소영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연결된 보관함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어요? 보관함이요? 네. 귀금속이나 서류를 보관하는 금고예요. 박순자 여사께서 빌리신 게 있으시거든요. 실장님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관함 구역이었어요. 벽면에 작은 금고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죠. 246번이요. 실장님이 열쇠를 돌렸습니다. 금속 문이 열렸어요. 안에 검은색 가죽 가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나가 있을게요. 실장님이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가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볼까요? 소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금괴였습니다. 작은 금괴 10개. 이거 1kg짜리 같은데요. 소영 씨가 중얼거렸어요. 지금 시세로 하면 한 개에 8천만 원쯤, 10개면 8억? 그 다음은 서류 뭉치였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또 나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0-0 지상 7층 건물. 소유자 박순자 공시지가 90억. 90억짜리 빌딩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시세 18억.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시세 20억.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17억.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17억. 아파트가 네 채예요. 소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빌딩 하나, 아파트 네 채, 현금 30억, 금괴 8억. 합치면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산하기도 무서웠어요. 마지막 서류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식품법인등기부등본. 회사요? 어머님이 회사를 운영하셨다고요? 등기부를 펼쳤어요. 대표이사 박순자 자본금 10억 주주 박순자 100%. 사업 내용 식품 제조 및 유통 연 매출 약 50억. 소영 씨가 휴대폰으로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진짜네요. 존재하는 회사예요. 경기도 성남에 공장도 있어요. 어머님이 회사 사장이셨다고요? 평생 시장에서 장 보시고 밥 해주시던 분이? 언니, 이거 다 합치면. 소영 씨가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빌딩 90억. 아파트 4채 72억. 현금 30억. 주식 어제 본 거 20억. 금괴 8억. 회사? 220억은 넘어요. 회사까지 치면 더 많을 거고요. 220억.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영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 어제 남편 서류에 적혀 있었어요. 형이랑 반반 나눠 갖는다고요. 며느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했겠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간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하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그런데 재산은 아들들끼리 나눠 가질 거라고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소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남자들 틀림없이 뭔가 꾸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요.
사진 찍어요. 소영 씨가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하나씩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등기부, 통장 사본, 회사 서류까지 전부. 저도 함께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 우리 이름으로 열람 신청해둬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두 사람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보관함에 넣었어요. 실장님을 불렀습니다. 이 계좌, 저희 두 며느리 이름으로 공동 열람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시면 가능합니다. 내일 바로 가져올게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3월의 햇살이 따가웠지만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마주봤어요. 경희 씨. 네, 언니. 우리 속았어요. 30년간. 알아요. 남편들이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왜 반지에 계좌번호를 새기셨는지 알겠어요? 왜요? 우리 둘이 함께 찾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들들 말고요. 맞았어요. 어머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들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힌트를 남기신 거예요. 경희 씨, 우리 힘 합쳐요. 소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남자들이 뭘 꾸미고 있는지 밝혀내요. 그리고 어머님이 진짜 원하신 게 뭔지 찾아내요. 네, 언니. 우리 이제 남이 아니에요. 같은 편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간 유일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어요. 처음엔 배신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언니 고마워요. 뭐가? 옆에 있어줘서요. 소영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꼭요. 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웃었습니다. 적이 아니었어요. 동료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가족 같았어요. 손에 낀 똑같은 금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님이 연결해 주신 인연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남편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밝혀내고 어머님의 진짜 뜻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절대 당하지 않는 것. 장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영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밤 9시 우리 남편들 만난대요. 강남역 근처 카페. 같이 가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언니. 몇 시에 만날까요? 8시 30분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요. 저녁 8시 남편 진우가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여보, 나 형이랑 잠깐 만나고 올게. 어머니 일 때문에 의논할 게 있어서.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의논할 게 있다고요? 재산 나눠 먹을 의논이겠죠. 남편이 나간 뒤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점퍼에 모자까지 썼습니다. 강남역에서 소영 씨를 만났어요. 언니도 검은 옷에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2층 카페. 소영 씨가 건물을 가리켰어요. 우리도 들어가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지켜봐요. 카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남편들이 앉은 곳에서 세 테이블 떨어진 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통장은 찾았어? 진우였어요. 아직? 근데 빌딩이랑 아파트 등기부는 챙겼어. 이것만 해도 160억은 넘어. 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현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아. 근데 합치면 30억은 될 거야. 그럼 총 200억 정도네. 우리 100억씩?
응. 근데 며느리들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소영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 원장은 어떻게 할 거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내가 변호사 섭외했어. 돈 좀 주면 유 원장 만들어준대. 뭐라고요? 위조 유 원장? 응. 어차피 엄마 돌아가셨잖아. 아무도 모르지. 내용은 간단해. 모든 재산은 아들들에게, 며느리들한테는 각 500만 원 위로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500만 원이요? 30년 시어머니 모시고 500만 원이라고요? 근데 형, 며느리들이 이해 제기하면? 못해.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아들인데 당연히 받는 거지. 그것도 그렇네. 두 남자가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저 웃음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그나저나 3년 전부터 준비하길 잘했어. 진혁이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요양원 얘기 나왔을 때부터 눈치챘어야 했어. 우리가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거 며느리들은 몰라? 모르지. 우리끼리만 의논했잖아. 소영 씨가 입을 막았어요.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요양원이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요? 엄마가 워낙 반대를 세게 하셔서 못했지만 그때부터 재산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오히려 잘 됐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돼. 소영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켜고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유 원장 발표하자. 49제 끝나고. 좋아. 그때 변호사도 데리고 가고. 며느리들 표정 어떨까? 기대되네. 30년간 고생했는데 500만 원이라니. 허. 두 남자가 또 웃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요. 30분쯤 더 이야기를 나누더니 두 남자가 일어났어요.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응, 형. 두 사람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소영 씨와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들었죠? 소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3년 전부터요. 3년 전부터 계획했대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니. 재산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더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경희 씨, 녹음 잘 됐어요. 소영 씨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30분 전부 다 녹음됐어요. 위조 유언장 만든다는 것까지요. 이거 증거가 되겠죠? 당연하죠. 사문서 위조 예비 음모예요. 소영 씨는 교사 출신이라 법률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 변호사 선임해요. 지금 당장요.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 일기장도 다시 찾아봐요.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어머님 집으로 갔습니다.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2023년 3월 15일. 3년 전 일기였습니다. 오늘 아들들이 찾아왔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다. 집이 너무 크고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하지만 알고 있다. 재산 때문이라는 걸. 내 눈에 보였다. 아들들 눈에서 돈을 보는 빛이.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며느리들은 모른다. 아들들이 얼마나 나쁜지. 경희와 소영이는 30년간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다. 친딸처럼. 하지만 내 아들들은 돈만 밝힌다. 슬프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24년 8월 20일 결심했다. 재산을 며느리들에게 주기로. 아들들에게는 최소한만. 며느리들이 진짜 내 딸이다. 2025년 2월 1일 반지에 계좌번호를 새겼다. 두 며느리가 함께 찾길 바란다. 그리고 힘을 합쳐 아들들과 맞서 싸우길. 소영 씨가 일기장을 읽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우릴 생각하셨어요. 네. 우리 절대 져서는 안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죠. 이제 우리가 해낼 차례였습니다. 49제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 친척들이 모였어요. 20명쯤 되었을까요? 오후 2시 남편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다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진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났어요. 양복을 입은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박철민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유언장. 본인 박순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모든 부동산과 현금은 장남 박진혁과 차남 박진우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정소영과 오경희에게는 각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500만 원.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화내면 안 돼. 계획대로 가야 해. 소영 씨도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짜는 2026년 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어머니께서 원하신 겁니다. 친척 중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500만 원밖에 안 받나요? 30년을 모셨는데 어머니 뜻이셨으니까요. 아들이 당연히 받는 거죠. 진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슬픈 척, 체념한 척. 소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들 괜찮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친척분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뜻이시면.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어머님 결정을 존중해요. 소영 씨도 눈물을 훔치는 척했어요. 진우와 진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어요. 49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기분 좋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그렇게 정하셔서. 괜찮아요. 500만 원이라도 받으니까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소영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계획대로 해요. 내일 변호사 만나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네. 증거는 다 확보했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다음 날 아침 소영 씨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전문 상속 변호사였어요.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 김지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들었어요. 상속 문제시죠? 네, 변호사님. 우리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 놓았어요. 어머님 일기장, 은행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남편들 대화 녹음 파일. 김 변호사님이 하나씩 확인하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어떤가요? 소영 씨가 물었어요. 일단 유언장부터 봐야겠어요. 혹시 사본 있으세요? 네, 여기요. 어제 몰래 촬영한 유언장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확대해서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위조예요. 확실해요? 필체가 달라요. 그리고 날짜 보세요. 2월 20일이면 고인께서 이미 손을 많이 떠시던 시기예요. 의료 기록 있으세요? 있어요. 어머님은 2월부터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병원 기록이 남아 있었죠. 이 필체는 떨림 없이 깔끔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유언장이 있는지 찾아봐야 해요. 진짜 유언장이요? 어머님께서 공증사무소에 유언장을 맡기셨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김 변호사님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10분쯤 지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있어요. 2023년 5월 15일 서초 공증사무소에 유언장이 보관되어 있네요. 소영 씨와 저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공증사무소는 서초동에 있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공증인이 서류를 꺼내주셨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3년 전에 공증하신 유언장입니다. 봉인된 봉투를 열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본인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숨을 멈췄습니다. 첫째, 강남구 역삼동 상업용 빌딩은 며느리 정소영과 오경이의 공동 명의로 한다. 심장이 뛰었어요. 둘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소재 아파트 네 채는 며느리들에게 각 2채씩 균등 분배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셋째, 은행 예금 30억과 주식 20억, 금괴 8억은 며느리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넷째, 주식회사 식품의 지분 100%는 며느리들의 공동 소유로 하며 공동 대표이사로 임명한다. 어머님. 다섯째, 장남 박진혁과 차남 박진우에게는 각 3천만 원씩 지급하며 회사 직원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려놓으셨어요. 완벽한 유언장이에요. 공증까지 받았으니 법적 효력이 확실해요. 소영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네, 언니. 김 변호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위조 유언장 만든 사람들은 고소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소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거예요. 남편들이랑 그 변호사까지요. 좋아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어서 와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습니다. 오늘 형이랑 통화했는데 다음 주에 재산 정리하기로 했어. 그래요? 응. 빌딩이랑 아파트 우리 명의로 넘기고. 좋겠네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걸.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고 위조 유언장으로 경찰에 고소당할 거라는 걸.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일주일만 더. 일주일 후 서울 가정법원 3층 조정실이었습니다. 양쪽에 변호사들이 앉았어요. 우리 쪽엔 김지은 변호사님, 남편들 쪽엔 박철민 변호사,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상속재산 분쟁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장부터 확인하죠. 진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위조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재산은 아들들에게, 며느리들에게는 각 500만 원. 판사님이 서류를 받아보셨어요. 공증은 받지 않으셨나요? 아, 그게 급하게 작성하셔서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쪽을 봤습니다. 피고 측에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김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어요. 네, 재판장님. 저희는 이 유언장이 위조라고 주장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위조라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첫째, 필적 감정입니다. 고인의 다른 필체와 명백히 다릅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어머님의 오래된 편지들과 일기장이었습니다. 둘째, 의료 기록입니다. 유언장 작성일인 2월 20일 고인은 손 떨림 증상으로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필체는 떨림 없이 깔끔합니다. 고인께서 쓰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적이 명백히 다르군요. 감정 의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진짜 유언장을 확보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봉투를 꺼냈어요. 2023년 5월 15일 서초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진혁과 진우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판사님이 봉투를 받아 열어보셨어요. 천천히 읽으시더니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이거 보셨습니까? 박철민 변호사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저는 의뢰인들이 준 유언장만. 이건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 낭독해 주시죠. 김 변호사님이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본인 박순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강남 빌딩 90억은 며느리들 공동명의, 아파트 4채 72억은 며느리들에게 각 2채씩. 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현금 30억, 주식 20억, 금괴 8억은 며느리들에게 균등 분배. 회사 지분은 며느리들 공동 소유. 진혁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들들에게는 각 3천만 원씩 지급하며 회사 직원 자격으로 고용 가능. 이상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내려놓으셨어요. 공증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재판장님, 진혁이 소리쳤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우리가 아들인데.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진혁과 진우를 쳐다보셨어요. 원고 측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조 유언장을 만든 것에 대해서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 박진혁, 박진우는 공모하여 허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증거로 녹음 파일을 제출합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유언장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변호사 섭외했어. 돈 좀 주면 유언장 만들어준대. 위조 유언장? 응. 어차피 엄마 돌아가셨잖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우가 주저앉았어요. 이건 우리 대화를 며느리들이 녹음한 겁니다. 카페에서요.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본건은 사문서 위조죄가 명백합니다.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재판장님, 저희는 변호사 박철민도 공범으로 고소합니다. 박철민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의뢰인이 준 서류를 알면서도 진행하셨죠? 공증도 없고 필적도 이상한 유언장을요. 박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정리하셨어요. 판결합니다. 피상속인 박순자의 재산은 2023년 공증 유언장에 따라 분배합니다. 며느리 정소영, 오경희에게 각 110억씩, 아들들에게는 각 3천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피고 박진혁, 박진우, 박철민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소영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네, 언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진우가 다가왔어요. 경희야, 제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속인 건 너무하지 않았나요? 그건 미안해. 근데 우리 아들인데 3천만 원밖에 못 받아? 어머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머님 뜻이죠. 경희야.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됐어요. 잘 생각하세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진우가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소영 씨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가웠어요. 경희 씨, 이제 시작이에요. 네, 언니. 손에 낀 금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1년 후 2027년 3월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18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된 18억짜리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희야, 나왔어. 소영 언니였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3번씩 만나거든요. 언니, 어서 와요. 커피 탈까요? 응. 근데 오늘 회사 어땠어? 좋았어요. 신제품 반응이 정말 좋대요. 저와 소영 언니는 식품 공동 대표예요.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지만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6억 넘었대. 작년보다 20% 올랐어. 대박이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나저나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됐어? 이번 주에 최종 판결 나와요. 거의 끝났어요. 1년간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진우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제가 이겼어요. 위자료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거든요. 나도 이번 달에 이혼 확정돼. 드디어 자유야. 언니가 시원하게 웃었어요. 근데 애들은 어때? 아들이 처음엔 화냈는데 지금은 이해하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잘 됐네. 우리 손자들도 이제 할머니 부자라고 좋아해.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경희야, 우리 참 많이 변했지? 그러게요. 1년 전만 해도 남편 눈치 보며 살았어요. 시댁 눈치 보고 집안일에 치여 살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고. 진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진우는 사문서 위조죄로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렸고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남편도 비슷해. 집행유예 받고 재혼하려던 여자한테도 차였대. 그래요? 응. 사기꾼이랑은 못 살겠다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자업자득이었어요. 30년간 거짓말하고 어머님까지 배신한 대가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큰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오경희님 맞으시죠? 명함이요. 네, 감사합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명함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식품 공동대표이사 오경희.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63세에 처음으로 갖게 된 명함이었습니다. 와, 예쁘다. 내 것도 왔어? 응, 같이 주문했잖아. 소영 언니 명함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주식회사 식품 공동대표이사 정소영. 두 사람은 명함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대표네. 그러게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1년 전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두 며느리가 지금은 회사 공동대표가 되어 있다니. 다음 주에 사무실 리모델링 끝난대. 보러 갈래? 당연하죠. 일주일 후 성남에 있는 식품 본사를 찾았습니다. 3층 건물이었어요. 어머님이 30년간 운영하셨던 회사. 대표님들 오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 꾸민 대표실로 올라갔어요. 넓은 책상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공동대표이사 정소영, 공동대표이사 오경희. 여기 앉아봐. 소영 언니가 제 의자를 빼줬어요. 앉아보니 편안했습니다. 어때? 대표 기분? 좋아요, 언니. 창밖을 봤어요.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곳에서 매일 우리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국 마트에 납품되고 사람들이 사 먹고 뿌듯했습니다. 경희야, 우리 사진 찍자. 좋아요. 두 사람은 책상 앞에서 나란히 섰어요. 직원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소영 언니와 나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건배.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경희야, 우리 어머님께 한 잔 올려야지. 네, 언니. 두 사람은 소주를 조금 따라 바닥에 뿌렸습니다. 어머니, 잘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손에 낀 금반지를 보았어요. 어머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이 반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경희야. 네. 우리 진짜 자매 같지?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처음 만났을 땐 서로 경계했는데, 이제는 친언니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저도요, 언니. 소영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아이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나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려고. 혼자요? 응. 친구들이랑. 한 달 정도. 좋겠다. 너도 가. 회사는 직원들이 잘하잖아. 그래도 되나? 당연하지. 우리 이제 자유야. 맞아요. 이제는 자유예요. 남편 눈치 안 보고, 시댁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그날.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어머님은 아셨던 거예요. 두 며느리가 만나서 힘을 합쳐 아들들과 맞서 싸우길.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길.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64세의 오경이가 서 있었어요. 주름도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하지만 눈빛만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행복해요.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온한 마음으로요.